테슬라와 같이 이제 성장과 혁신을 거듭하는 회사는 이제 현재 가격은 그 가치 대비 좀 저평가 국면에 있어요. 삼성전자도 저의 그 보수적인 가치 측정 평가 방법에 따르면은 그렇다면 정말 싼 가격에 산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싼 가격은 저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뭐 어떤 자산이 지금 가격이 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게 본인의 기준에서 정말 싼 건지를 스스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돼요. 이제 본인의 기준이 뭐냐면 저는 나만의 기준금리라고 부릅니다. 나만의 기준금리. 네, 그러니까 각자의 네. 기대하는 투자 수익률이 다르죠.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몇 프로, 그리고 우리 진행자님도 뭐 얼마 이렇게 마음속에 있을 텐데, 네. 그것도 내가, 나는 그냥 8%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운영하는 그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구해볼 수 있는데 간단해요. 나의 나이, 네. 소득, 네. 모은 종잣돈, 그리고 매년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이런 나의 상황에서 내가 나의 목표, 투자 목표, 나의 앞으로 10년 후에는 월 현금으로 500만 원을 만들겠어.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투자에서 내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 투자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게 나만의 기준금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상황에서 내 목표를 달성하려면 예를 들어 그게 10%가 나왔다. 그러면은 나는 10% 이상의 투자 수익을 가져다 주는 투자를 선별해서 꾸준히 해야죠. 그게 이제 싸다 나한테. 10% 네, 이상 그게 기준이 수익률을 되는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산이 싼 가격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이, 어떤 투자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 그 투자로부터 얻을 수, 현금 흐름 기준으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보고 그거와 나의 기준금리를 비교해서 싼지 비싼지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산에 투자했을 때 10%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8%인 사람, 기준금리가 8%인 사람한테는 좋은 투자가 되겠죠. 8%를 넘었으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나의 기준금리가 12%인 사람은 그걸 패스해야 될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싼 가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인생이 뭐 모든 것이 상대적인 거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절대적인 건 별로 없네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스스로 해야 한다. 네, 이런 어떤 전문가들이 싸다라고 말해줬을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싼지를 스스로 어떤 좀 숙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되게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도움이 될 만한 도구가 네. 현금 흐름 도표 그리기예요. 현금 흐름 도표는 엑셀로 아주 간단하게 그리실 수 있어요. 겁먹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삼성전자를 투자할까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삼성전자를 내가 오늘 살 때 그러면은 한 주당 가격이 한 6만 원이라고 하면 6만 원이 마이너스 현금으로 나가겠죠. 네. 그러면은 오늘 날짜 마이너스 6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현금 흐름 이출금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배당을 받겠죠. 그렇죠. 그럼 분기 배당을 날짜별로 또 받을 때마다 기록을 하고 나는 보유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5년이야. 그러면은 5년 후에 내 예상하는 현금 흐름까지 다 해서 엑셀에 IRR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IRR 함수를 쓰시면은 바로 연 투자 수익률이 딱 나와요. 그 투자에. 네. 그러면은 그걸 보고 나만의 기준금리와 비교를 해봐서 싼 가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랑 내가 쓰는 현금 흐름을 다 가감해서 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네. 그 어떤 투자를 했을 때, 네. 제가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예를 네. 들어서 오피스텔 투자를 네. 했다고 해요. 네. 네. 오피스텔 1억을 사면은 월세가 얼마가 들어오고 내가 오피스텔 얼마에 매도할 것 같아. 네. 그러면은 그거를 엑셀로 만드는 거죠. 아. 내가 오늘 오피스텔을 얼마 주고 사면은 현금 흐름 얼마, 네. 마이너스 얼마가 나가겠죠. 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입출금 현금 흐름이 있겠죠. 뭐 들어오는 거는 월세는 들어올 거고 뭐 세금이라든지 뭐 수리비라든지 마이너스 현금 흐름으로 나가겠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유를 끝냈을 때 그때 예상된 현금 흐름까지 하면 우리가 그냥 보통 어떤 자산을 1억에 사서 2억에 팔았어. 그러면은 뭐 투자 수익률 100%면서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1년을 기준으로 생각한 거지. 만약 그게 10년이면 100%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IRR을 그리면은 그 연 투자 수익률 얼마 이렇게 딱 나옵니다.
한 6에서 7%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게 되면. 네네. 결과적으로 이제 현금 흐름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자본 차익까지 다 합쳐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 차익도 저는 현금 흐름으로 봐요. 현금 흐름은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매도했을 때 얻는 현금 흐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그 매도 시 현금 흐름에만 집중을 하시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많으면 좋긴 한데 우리가 난 이건 나중에 얼마 될 거니까 그때 팔아야지 했지만 이런 가격의 전망은 항상 맞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항상 영향을 미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가격 전망이 틀릴 리스크를 해지해 줍니다. 보유하는 동안에 내가 현금 흐름 계속 있으면. 그건 확실하니까 아무래도 좀. 네, 그거는 보다 좀 더 확실한 현금 흐름이고 내가 얼마에 팔아야지 생각했는데 그 예측이 틀렸을 경우에도 그 리스크를 해지해 주고요. 그리고 또 현금 흐름이 있으면 이제 가치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자산의 가치 평가가 조금 더 쉬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자산을 매수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게 해주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궁금해진 건 뭐냐면은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 좀 나오는 뭐 어떻게 본다면 사실 뭐 고든 모형이라고 하죠. 배당 가지고 이제 뭐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네네. 근데 이를테면은 사실 뭐 배당주가 증시에서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은 어느 정도 좀 성장성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투자를 받아서 그런 주가를 올려서 사실상 주주들한테 보답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고 투자자 역시 이제 그런 기업들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뭐 약간 좀 테슬라 같은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이런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가치 평가에 있어서 정답이 없어요. 없죠, 당연히.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 기존의 전통적인 그 가치 평가 모델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런 부분은 이제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을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새로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가격과 가치를 그 댐과 저수지에 비유해서 봅니다. 우리가 네. 소양강 댐 앞에 서서 와 멋있다 댐이 몇 높이야? 높이가 얼마야? 라고 했으면 자산의 가격인 거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신축 아파트에 사서 멋있다 이거 얼마야? 20억짜리야 이런 거. 그런데 그 자산의 가치는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댐의 가치가 사실상 그 뒤에 있는 저수지 물의 양에 많을수록 댐이 가치 있는 거잖아요. 네. 높이인 게 아니라. 네네. 근데 우리가 사실상 자산의 가치 저수지의 물의 양을 측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가치 평가가 어렵지만 네. 그래도 우린 투자자로서 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찾은 방법은 그러면 그 물의 양에 어떤 물의 흐름이 꾸준히 들어가거나 아니면 물의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물의 수위가 어느 급변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물의 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배당주, 특히 이제 미국에 제가 이제 주로 투자하는 건 미국의 배당 귀족주라고 네. 25년 이상 배당을 쭉 증액해준 아주 꾸준한 회사들이거든요. 네네. 그런 회사들은 자산의 가치가 크게 변동이 없고 꾸준히 배당을 주기 때문에 그 물의 양을 꾸준히 나오는 물의 양으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배당이겠죠. 배당 현금 흐름으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테슬라의 경우 테슬라는 아마 물의 수위도 이제 좀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물이 꾸준히 들어오는 거는 어떤 뭐 일론 머스크의 시간 자산 정도 임직원의 시간 자산인데 이거는 측정이 어렵고 꾸준히 나오는 물이 뭐가 있을까? 물의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지표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제가 찾은 좋은 그나마 잘 대변하는 지표는 테슬라의 매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와 같이 이제 성장과 혁신을 거듭하는 회사는 재무제표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영업이익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나마 좀 꾸준하게 이 어떤 가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저는 매출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투자자마다 이제 내 생각에는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지표는 이건 것 같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달리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테슬라의 가치는 매출로 우리가 잡을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DCF 현금 흐름 할인법을 거꾸로 적용하는 거예요. 거꾸로 적용한다? 현금 흐름 할인법은 이제 워낙 가치 평가에서 좀 약간 기초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요. 네. 아시겠지만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현가화시켜서 이제 이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미래의 현금 흐름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고 또 할인율을 결정해야 되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서는 그럼 왜 미래를 현금으로 봐야 될까? 과거를 보면 안 될까? 그래서 과거의 현금 흐름을 현재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할인율 대신 할증을 해야 될 텐데 그 할증을 제로로 놓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누적 현금을 다 더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가치선이 되는 거죠. 할증 안 한다는 게 보수적으로 하기 네,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그 누적된 현금 흐름을 과거의 현금 흐름을 쭉 누적해주면 어떤 가치의 추세선이 나올 거고 그 추세선과 시가총액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그 가치 대비 가격이 고평가 저평가인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논리로 이제 평가를 해본 거죠.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성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이제 자산들을 키우고 있는데 모든 자산, 부동산, 주식, 금, 암호자산 동일한 투자 원칙을 적용합니다. 좋은 투자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고 싼 가격에 사서 현금 흐름을 일으키면서 보유하는 것. 이 방법을 부동산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주식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고민해서 이제 자산을 선별을 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러면 말씀드린 방법으로 자산의 가치를 제 나름대로는 측정을 했고 그리고 저의 기준에 따른 싼 가격에 샀는데 현금 흐름을 일으키기가 어렵죠. 지금 배당을 안 주니까. 안 주죠. 네,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갖고 있긴 하지만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죠. 다른 현금 흐름을 일으키면 보유할 수 있는 자산에 좀 더 우선순위가 있고. 네. 그래서 네.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과거의 그런 누적 매출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은 주당 얼마 정도 나오나요? 현재 주가보다 지금 낮은 상황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그 논리에 따르면 이제 현재 가격은 그 가치 대비 좀 저평가 국면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싼 가격이라서 여러분 사세요가 아니죠. 각자의 기준 금리와 이제 거위 농장 상황을 봐서 예, 싸다고 판별되면은 이제 조금씩 뭐 그 영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각자의 그 본인의 기준 금리에 맞춰서 이제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가치 평가가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니고 사실 맞습니다. 기준을 그런 제시해주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다. 네. 그렇죠.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거보다 싸다라고 한다면은 뭐 기대 수익률, 뭐 말씀하신 표현을 빌리자면은 나만의 기준금리 조금씩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제가 일단 이해한 바로는 일단은 현금 흐름이 아직 뭐 배당이라든지 그쪽으로 나오지 않는 뭐 성장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성장기 기업부터 배당을 하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이 매출액 지표를 사용을 해서 이 누적으로 쌓여가는 그 DCF를 거꾸로 돌린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 매출액을 쓰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안 난다든지 아니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찾다 보니까 매출액이 가장 좀 신뢰할 수 있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도 맞고요. 네. 조금 더 추가하자면 저는 자산의 핵심 내재 가치는 사람들의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나아가면 네, 이제 그거의 결과물이 이제 매출액으로 나오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R&D 뭐 이런 걸로는 안 되나요? R&D 투자 금액 이런 걸로. 그것도 저희 이제 그 댐 저수지 모형을 빌리자면은 R&D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댐에 저수지에 들어오는 물의 현금, 물의 흐름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그 가치 평가하는 건 저는 시도 안 해봤네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요소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이거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가치를 어떻게 엿볼 수 있는 대변 요소가 뭐가 있을까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각자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슬라처럼 성장주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약간 좀 성숙기 기업 그러다 보니까 뭐 배당도 좀 뭐 네, 분기 네. 배당을 많이 네. 주기도 하고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하신 그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해서
약간 좀 그런 식으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도 사실 테슬라와 같은 유형이라고 봤어요. 물론 테슬라만큼 성장과 혁신의 아이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물의 수위가 전혀 변동하지 않는 너무 잔잔한 기업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잔잔한 기업은 이제 수십 년 동안 배당을 꾸준히 주는 코카콜라나 약간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삼성전자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기업들과 같이 어느 정도 물의 수위도 좀 변화하면서 그리고 그 삼성전자 어떤 또 꾸준하게 들어오는 물의 흐름이나 아니면 나가는 물의 흐름이 뭐가 있을까를 저도 이제 고민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매출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는 배당을 주기는 하는데 그 일관된 배당 정책이 도입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맞아, 2017년 그때. 네, 그래서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그게 이제 그런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이거를 표현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매출로 했을 때 삼성전자도 저의 그 보수적인 가치 측정 평가 방법에 따르면은 현재 가격은 가치 대비는 조금 저평가 국면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싸다 안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궁금한 게 그러면 기준금리 몇 %세요? 저는 네. 12%. 12%? 네. 그러면 대충 머리가 빨리 회전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산해서 계산할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 싼지. 그런데 그게 보유기간에 따라 또 다르죠. 그러니까 연간 12%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쵸. 네. 그쵸. 그 기대 수익률이 그거보다는 약간 좀 높다. 나만의 기준을 평가를 했을 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 그리고 또 이제 색다른 자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암호자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냥 트레이딩용으로만 이제 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댐 뒤에는 분명 어떤 가치를 이루는 자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물의 양이 점점 어떻게 늘고 있는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할 텐데 네. 비트코인도 그 댐 뒤에 있는 저수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비트코인에서 나오는 그 저수지에서 나오는 물의 흐름이 있는가? 아니면 들어가는 물에 어떤 걸 잡아야 하는가?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비트코인은 사실 나오는 거는 없는 것 같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근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신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쏙 투자하고 있어요. 그거를 대변하는 지표 중 하나가 해시레이트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채굴이라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아가는데 네.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제 컴퓨터 연산 장비를 동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또 경쟁이 붙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좋은 장비들을 동원해서 이제 해시레이트 그 시간당 그 해시 연산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를 더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돈과 시간을 쏟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com에서 우리가 시계열로 이제 해시레이트가 이제 총체적으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저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돈과 시간을 넣고 있는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를 늘리고 있는 그 물의 흐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거의 시계열을 또 누적을 해서 그 비트코인의 시가총액과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그럼 이 누적된 가치 추세선 대비 현재의 가격은 저평가인가 고평가인가 판단을 할 수 있죠. 이더리움은 어떻게 그럼 판단하죠? 이더리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조금 특이하게 비트코인과 달리 약간 플랫폼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 디파이라든지 NFT 이런 다양한 이제 디앱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디앱들이 이더리움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종의 수수료인데요. 가스비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디앱들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수수료를 많이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수료 가스비가 나오는 조금 특이한데 저수지에서 나오는 그 물의 흐름도 되지만 그게 다시 들어가서 그 저수지의 물의 양을 늘리고 있는 거죠. 가치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계열 자료로 구할 수가 있어요. 가스비가 얼마나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걸 또 누적을 해서 그 시가총액과 이제 그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면 이 가치선 대비 현재 가격은 저평가, 고평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가스비보다 사실상 그 이더리움의 가격이 낮은 그런 상황이라면은 좀 저평가 상태다. 그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가스비를 토대로 어떻게 이 가치는 이 추세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비해서 역사적으로 이더리움, 이더의 가격은 어느 정도 선이었다 이런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한 가치선 대비 저평가, 고평가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거기서 다시 본인의 현금 흐름 도표를 그려서 IRR을 구하고 이제 나만의 기준금리와 비교하고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또 한번 거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 세계, 뭐 메타버스라고 해서 뭐 작년에 상당히 핫했다가 최근에 뭐 약간 인플레이션, 뭐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약간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4차 산업혁명의 그 마지막은 뭐 가상 세계 아니겠느냐 그런 말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투자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가상 세계에 투자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꼭 가상 세계라고 해서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투자의 방법을 모든 자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호자산도 다르지 않아요. 암호자산이 일단 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암호자산이 앞으로 늘려가야 할 좋은 자산인가?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야죠. 왜냐면 투자는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늘려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기에서 이제 일단 파악을 하고 만약에 내가 그렇다라는 대답을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그러면 투자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고 저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가치를 평가해 받고 그리고 저의 기준금리와 이제 비교했을 때 싼 가격에 사서 그리고 현금 흐름을 일으키며 보유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을 보유하면서 일으키기가 좀 어려운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디파이 그런 어떤 탈중앙화 금융이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하면서 현금 흐름을 일으키는 방법이 꽤 다양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저희 투자 방법에는 조금 더 적합한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을 좀 더 많이 모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디파이 하면은 사실상 거기에서 이제 뭐 이자가 나오는 약간 그런 개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자와 비슷하지만 이제 네. 그 리워드 보상이라고 하죠. 약간 스테이킹 해놓고 이제 거기다 네, 보상이라든지. 그것도 포함해서 이제 그 현금 흐름을 일으키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 이를테면은 뭐 그런 디파이 서비스가 서로 막 경쟁을 해서 뭐 YTD 관점에서 뭐 어디에는 20% 주고 30% 주고 40% 주고 약간 그런 수익률 현혹 관점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정말 그렇게 줄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완전히 폭락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약간 좀 어떻게 본다면 근본적으로는 그런 블록체인 코인이라든지 프로젝트를 잘 골라야 되는 네. 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지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네. 지금 어떤 이제 가상세계 그리고 반가상세계는 굉장히 지금 초기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대가 지금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자산군의 출현을 처음부터 보면서 이거의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신나고 흥분되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실 세계의 그런 어떤 금융사들이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갖춘 건 아니었고 현실 세계의 금융 역사도 뭐 뱅크런이라든지 뭐 파산 이런 되게 이제 물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진화를 해온 것처럼 아마 가상세계도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많은 변동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은 이제 그 자산의 비중을 한다기보다는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씩 해 가야겠죠. 적은 비중으로 시작하고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면서. 그런데 일단 저는 여기서 가장 좀 근본적인 좀 질문부터 드리고 싶은 게 왜 가상세계에 내가 투자해야 할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돈이 된대 이런 게 아니라 돈이 된다라고 하면 또 돈이 많이 되는 거를 부동산이나 주식에서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내가 가상세계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지?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공간의 자유,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자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한 거고, 이건 이제 답변은 이제 다 개개인마다 다르실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가상세계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가상세계에서 좋은 자산은 무엇일까? 그걸 고민해보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하실 수 있어야 여기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냥 어떤 전문가가 좋대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암호자산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암호자산의 가치의 근간에는
블록체인,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이 있고 블록체인 기술은 어떤 건가 이런 거를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점점 더 그 가상 자산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각자의 그 투자자들에 따라 다른 거겠죠. 알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요새 좀 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양한 이제 자산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투자의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하지만 특히나 제가 이제 주식 애널리스트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가격 예측이 왜 잘 안 될까 그 부분을 되게 많이 뼈저리게 고민을 하고 그거를 그리고 설령 성공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좀 더 효율적이고 좋은 투자는 없을까라는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투자의 방법들을 정리하게 되었고 그래도 저도 투자자로서 점점 더 성장을 해온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좀 초보 투자자이신 분들의 경우 지금 어떤 시장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이제 그러지 마시고 어떤 실수와 시행착오들을 조금씩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하면서 꾸준히 투자를 계속 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투자의 속도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가격을 전망하는 자체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솔깃하긴 한데 안 맞는 게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그걸 이제 열심히 10년 이상 하셨는데 또 느끼셨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투자자들이 그나마 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서 상당히 좀 상세하게 기술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사실 시장이 막 유동성 막 풀리고 막 그럴 때는 가치평가가 그렇게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사실 뭐 PDR이라고 하잖아요. 드림 레이셔라고 해서 꼭 먹고 자라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정반대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런 뭐 주식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쓰신 책을 통해서 한번 잘 측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저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